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입니다. 제가 유시민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명저들 안 읽어볼 수가 없죠. 좀 늦었지만 청춘의 독서 오늘 리뷰 시작합니다. 그럼 늘 그렇듯이 머리말로 시작해 볼게요. 오래된 지도를 다시 보다. 길을 잃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여정을 떠났지만 갈림길을 지날 때마다 차례차례 다른 길을 선택해 멀어져 갔다. 아픈 다리 서로 달래며 지금까지 동행했던 사람들도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어느 곳에선가부터 함께 걸어왔던 이들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날이 저물어 사방 어두운데 누구도 자신 있게 방향을 잡아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 망연자실 넋 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은 되돌아가지도 못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에서 무엇이 어긋났던 것인지 살펴보는 일일 뿐인 것 같다. 달 그림자와 별을 살펴 방향을 새로 가늠해보고 갈림길과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도움받았던 낡은 지도를 꺼내 살펴본다. 이 지도에 처음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지도를 잘못 읽은 것일까? 온갖 의심이 먹구름처럼 밀려든다. 나는 바위에 걸터 앉아 잠시 여유를 가지기로 했다. 그리고 긴 여정을 함께했던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지난 시기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차분히 되짚어 보았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왔다. 이것은 문명의 역사에 이정표를 세웠던 위대한 책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위대한 책을 남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책들에 기대어 나름의 행로를 걸었던 내 자신과 그 과정에서 내가 본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내 삶에 깊고 뚜렷한 흔적을 남겼던 이 책들은 30년 세월이 지난 지금 그때 내가 들었던 것과는 무척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독자도 같은 책을 두 번 읽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생물의 개체의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고 한다. 최초의 수정란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수십 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인간으로 성장하는 열달은 지구 행성에 처음 출현한 유기 분자가 호모사피엔스로 발전하기까지 수십억 년의 진화적 시간을 압축 반복한다. 지성의 개체 발생도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인간의 대뇌 피질에 축적된 정보의 유기적 통일체인 지성. 그건 역시 기나긴 지식과 지성의 발생사를 압축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나의 육체는 코스모스를 운행하는 모든 별들과 같은 물줄로 연결되어 있고 정신은 문명사의 이정표를 세웠던 위대한 지성인들과 책을 통해 이어져 있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서 살아있는 문화 유전자를 상속받았다. 그들이 했던 고민과 사색은 많든 적든 내 것이기도 하다. 명색이 글쟁이면서 아내에게 헌정한 책이 여태 한 권도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면목이 없다. 그래도 이 책은 아내 K의 허락을 받아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가 제 나름의 인생 행로를 설계하고 있는 딸 S에게 주기로 했다. 아내와 나는 우리가 그 나이였을 때 있었다면 좋았을 책이라는데 공감했다. 이 책을 주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은 죽을 때까지도 전체를 다 볼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으며 삶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인간은 이 세상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러 온 존재이며 인생에는 가치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길에서라도 스스로 인간다움을 잘 가꾸기만 하면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유시민 작가가 사랑하는 딸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었으니 얼마나 고르고 골랐겠습니까? 저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고요. 그 내용을 딸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유시민 작가가 고른 14권의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대한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두 번째, 지식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리영이의 전환시대의 논리. 세 번째, 청춘을 뒤흔든 혁명의 매력.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네 번째, 불평등은 불가피한 자연법칙인가?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론. 다섯 번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의 대위의 딸. 여섯 번째, 진정한 보수주의자를 만나다. 맹자의 맹자.
7번째, 어떤 곳에도 속할 수 없는 개인의 욕망, 최인훈의 광장. 8번째, 권력 투쟁의 빛과 그림자, 사마천의 사기. 9번째, 슬픔도 힘이 될까?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10번째,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11번째, 우리는 왜 부자가 되려 하는가? 베블런의 유한계급론. 12번째, 문명이 발전해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13번째, 내 생각은 정말 내 생각일까? 하엔리 뷰엘의 카테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14번째, 역사의 진보를 믿어도 될까?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다들 책 제목과 저자들은 한 번씩 들어본 것 같죠? 그런데 참으로 제대로 읽어본 책은 한두 권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네요. 이 14권의 책은 각각 리뷰를 해도 충분하게 좋은 책인데요. 오늘 제가 먼저 택한 챕터는 13번째, 내 생각은 정말 내 생각일까? 하인리히 벨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신문 방송이 시시각각 전하는 뉴스와 인터넷에서 만나는 정보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진실을 함의하고 있을까? 누구도 알지 못한다. 모든 정보의 진실성 여부 또는 진실 함유도를 정확하게 따지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누가 특별히 허위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분명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대충 어느 정도는 사실이려니 여기게 된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대하는 기본 자세이며 우리네 삶의 어찌할 수 없는 한계다. 우리는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정보를 숨쉬고 왜곡과 거짓을 마시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내가 가진 생각은 정말 내 생각일까? 이 소설에서는 신문의 헤드라인이 살인사건을 부른다. 사건 개요는 무척 단순하다. 1974년 2월 20일 수요일 저녁 27살 먹은 젊은 여자 카타리나 블룸은 아는 사람이 주최하는 댄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블룸은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아주 착실하고 평범한 전문 가사 관리인이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2월 24일 일요일 저녁 블룸이 경찰관의 집 초인종을 누른다. 그녀는 경찰관에게 낮 12시 15분경 자기 아파트에서 차이통 기자 베르너 테트게스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후회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 7시간 동안 시내를 배회하고 교회도 갔지만 조금도 후회하는 바를 찾지 못했다면서 자신을 체포해달라고 요청한다. 소설은 이 나흘 동안 카타리나 블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한다. 카타리나 블룸의 비극은 그날 댄스 파티에서 처음 본 루트비히 괴텐이라는 남자에게 필이 꽂힌 데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오직 괴텐하고만 춤을 추었고 파티가 끝나자 자기 아파트로 함께 가서 밤새 사랑을 나누었다. 괴텐은 자신이 어떤 이유 때문에 경찰에 쫓기는 중이라고 했다. 이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느낀 블룸은 다음날 새벽 괴텐이 몰래 아파트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의 지하 통로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자기를 유혹하려고 치근댔던 어떤 남자가 준 별장 열쇠를 주고 거기 숨어 있도록 한다. 그녀는 남자가 붙잡히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래도 그 다음에 계속 사랑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래서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식 없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줌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했다. 그게 전부였다. 더도 덜도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아파트에 경찰이 들이닥쳐 카트리나 블룸을 체포했다. 그 현장에 차이퉁이라는 신문의 사진 기자가 곧바로 등장한다. 차이퉁은 신문이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일반 명사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특정한 신문의 제어로 사용되었다. 차이퉁은 카타리나 블룸과 루트비 괴텐 사건을 특종 보도한다. 그녀가 체포되는 사진을 대문짝하게 게재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루트비 괴텐의 흉악한 범죄 혐의를 마치 확인된 사실처럼 보도했다. 카타리나 블룸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세세한 신문 내용을 지면에 중계 방송을 했다. 차이퉁은 카타리나 블룸의 가족 관계와 이혼 전력, 재산 관련 사항을 비롯해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남김없이 까발림으로써 그녀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았다. 차이퉁 지면에 보도된 카타리나 블룸과 그 주변 인물들은 실로 심각한 범죄 의혹의 주인공들이다. 루트비 괴테는 1년 반 전부터 수배 중인 은행 강도이자 살인자이며 카타리나 블룸은 강도의 정부다. 그녀의 죽은 아버지는 위장한 공산주의자였다. 겨우 27 먹은 가정부가 값이 11만 마르크나 되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녀가 은행에서 강탈한 돈의 분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카타리나 블룸은 포르쉐를 모는 강도의 애무가 좋아서 우직한 방직공 남편을 버린 냉혹한 여인이다.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딸의 행실에 충격을 받아 숨졌는데도 카타리나 블룸은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좌파 그룹의 지령을 받고 명망 높은 학자이자 사업가인 S의 경력을 파기하기 위해 그가 소유한 별장을 괴텐에게 은신처로 제공했다. 카타리나 블룸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녀가 아파트를 소유하도록 대출을 알선해준 좌파 변호사 블로르나 박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며 대학생 시절 빨갱이 트루데로 불렸던 부인 트루데 블로르나도 공학 박사로서 카타리나 블룸의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의 설계 도면을 다 알고 있었던 만큼 괴텐의 도주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 카타리나 블룸과 그녀를 돌봐주는 사람들의 안온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파괴되었다. 그녀의 우편함에는 젖을 음란 편지가 쇄도했고 누군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음담 폐설을 늘어놓았다. 변호사인 블로르나 박사의 비즈니스도 엉망이 되었고 부인 트루데도 공경에 빠진다. 이 모두가 차이퉁의 보도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이 보도를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카타리나 블룸을 더 심하게 모욕하는 데 가담했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인가? 루트비 괴테는 은행 강도가 아니며 살인을 한 적도 없다. 그는 군인들의 급여가 든 금고를 털어 무기를 훔쳐 도망친 탈영병일 뿐이다. 경찰은 괴텐이 댄스 파티에서 카타리나 블룸을 만나기 전부터 그를 밀착 감시하고 있었다. 블룸의 집 전화를 도청했고 S의 별장을 포위한 채 괴텐을 관찰했다. 경찰은 그가 접촉하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 체포 시점을 늦추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런 사실을 괴텐과 블룸은 모르고 있었다. 카타리나 블룸은 강도의 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괴텐을 사랑한 게 아니라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 어린 나이에 결혼했던 남편과 헤어진 것은 그가 단 한 번도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고 늘 치근덕거리기만 했기 때문이다. 카타리나 블룸의 아버지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가련한 노동자였을 뿐 공산주의자였던 적이 없다. 그녀는 은행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원리금을 착실하게 갚아 나가는 중이었다. 병든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고 절도죄로 감옥에 간 오빠에게도 종종 영치금을 보냈다. 어머니는 딸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담당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몰래 병실에 들어가 인터뷰를 했던 차이퉁 기자 때문에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 블룸은 어머니의 시신을 확인하고 병원을 나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 명망 높은 사업가 S는 블룸을 유혹하려고 비싼 반지와 별장 열쇠를 떠안겼지만 그녀는 눈꽃만큼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와 관련하여 비난받을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블로르나 박사 부부는 빈틈없이 일을 처지하는 블룸 덕분에 살기가 아주 편해졌기에 고마운 마음에서 그녀에게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었다. 부인 트루데는 진심으로 인간 카타리나 블룸을 좋아했다. 그게 다였다. 이것이 진실이었다. 그러나 이 진실을 아는 것은 당사자들 뿐 수백만 독자들은 차이퉁이 보도한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숨이 막혔다. 차이퉁이 카타리나 블룸의 명예를 짓밟은 방식이 너무나도 리얼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시 내가 현실에서 보고 경험했던 그리고 오늘 현재에도 목격할 수 있는 언론의 행태와 정말로 똑같았다.
이 책이 쓰여진 게 초판이 2009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 역시 이 책을 보고 놀랐습니다. 2023년 배우 이성균 씨가 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성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유시민 작가의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차이퉁은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썼다. 첫째는 검찰청 조사실에서 오간 이야기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중계 방송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문명 국가의 형법이 금지하는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 중에 누군가가 차이퉁 기자와 정보 밀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국가기관과 언론기관이 한통속이 되어 저지르는 이러한 불법 행위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결코 원치 않았던 S의 아파트 방문, 얼마짜리인지도 몰랐던 반지, S의 별장 열쇠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차이퉁이 내밀한 사생활 관련 정보를 왜곡 보도해 자신을 모욕하는 데 대해 그리고 그런 일을 바로잡을 방법이 사실상 전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카타리나 블룸은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낀다. 차이퉁이 카타리나 블룸의 명예를 짓밟은 또 하나의 수법은 그녀를 아는 사람들이 한 말을 교모하게 왜곡하는 것이었다. 차이퉁은 카타리나 블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 인터뷰했고 그녀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목적으로 그들이 한 말을 왜곡 인용했다. 차이퉁은 어머니, 전 남편, 오빠, 어린 시절 살았던 마을의 신부, 가사 관리를 해주었던 옛 고객, 과거에 근무했던 직장의 동료와 상사, 아파트 이웃주민 등을 가리지 않고 인터뷰한 다음 그들의 입을 빌려 카타리나 블룸을 비난했다. 소설 속에서 모든 신문이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다. 수많은 다른 신문들은 카타리나 블룸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고 사건을 보도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차이퉁 보도의 위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차이퉁은 가장 널리 읽히는 신문이기 때문이다. 다른 신문들의 보도는 카타리나 블룸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았지만 그녀가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차이퉁의 왜곡 보도에 대해 보도하고 비판하는 신문은 없었기 때문이다. 신문이 다른 신문을, 기자가 다른 기자를 비판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소위 동업자들끼리 서로 비판을 자제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연일 대통령께서 카르텔 타파를 외치고 계시는데 침묵의 카르텔도 추가해야겠네요. 카타리나 블룸은 경찰에 쫓기는 범죄자를 도망가게 했지만 실제로 수사에 장애를 조성하지는 않았다. 범죄로 처벌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녀의 명예는 진흙발에 짓이겨졌고 삶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다. 카타리나 블룸이 진실을 알리고 짓밟힌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아무데도 없었다. 카타리나 블룸은 아는 사람의 집에서 권총을 몰래 챙겼다. 그리고 관련 기사를 도맡아 쓴 베르너 퇴트게스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파트에서 단독 인터뷰를 하자고 말한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책 앞머리에 소개했던 내용 그대로이죠. 소설의 부제를 다시 보자.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여기서 폭력은 신문 헤드라인의 폭력 또는 언론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카타리나 블룸의 살인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 벨은 후기에서 폭력이 무지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무지란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능력의 전적인 결여를 의미한다. 이 소설은 뚜렷한 진보 성향을 지닌 지식인 벨과 극우 황색 신문 빌트가 벌였던 기나긴 전쟁의 산물이다. 빌트가 벨을 향해 쏜 헤드라인 총탄에 맞서 벨은 빌트를 향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폭탄을 던졌다. 헤드라인이 신문의 일상적 무기라면 작가에게는 때로 소설이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전쟁은 사실 신문사와 소설가의 싸움이 아니라 지식인 하인리 벨과 출판 자본가 악셀 슈프링어가 벌린 피할 수 없는 정치 투쟁이었다. 벨과 빌트의 전쟁은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다. 뚜렷한 역사적 배경과 확실한 계기가 있었다. 1968년 서독에서는 대규모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그런데 4월 11일 그 유명한 로디 두치케 저격 사건이 터졌다. 요제프 바흐만이라는 청년이 반전 학생운동 지도자 두치케를 죽이려고 총 3발을 쐈다. 체포된 바흐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이 더러운 빨갱이를 처치할 생각만 했다. 그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국가의 적 1호다. 그가 매일 읽은 신문은 바로 독일 최대 출판 자본 악셀 슈프링어 출판사가 간행하는 타블로이드 일간지 빌트였다. 특히 빌트는 연일 두치게는 동독의 앞잡이로서 서독 청년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빨갱이며 국가의 적 1호라는 보도를 내보냈으며 심지어 두치케를 저지하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벨과 빌트의 전쟁을 불어온 사건은 연이어 일어났다. 1971년 12월 독일 남서부 작은 도시의 한 은행에서 강도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빌트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바더 마인호프 그룹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그들을 살인자라고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벨은 1972년 1월 주간지 쉐피겔에 빌트의 이와 같은 보도 방식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슈피링어 계열 신문들이 벨이 테러와 테러리스트를 옹호한다고 반격했다. 그들은 벨세비즘, 벨세비키, 적군파의 벗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퍼뜨렸다. 벨의 가족은 극우파의 살해 협박 때문에 외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벨은 1974년 카타르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발표했다. 은행 강도 사건과 브루키너 교수 사건, 그리고 빌트와 싸우면서 벨이 직접 경험했던 극우 선정주의 신문의 헤드라인 범죄에 대한 고발장을 쓴 것이다. 빌트는 독일의 발행부수 1등 신문이다. 무려 400만 부를 찍는다. 발행부수가 많다고 해서 1등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빌트는 발행부수 1등이지만 스스로 1등 신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1등 신문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다. 언론기관으로서 높은 권위와 명성을 누리는 것은 다른 신문들이다. 그런 신문들은 발행부수가 40만에서 80만 부 수준이지만 매우 큰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권력과 자본 모두로부터 독립한 대한 언론으로서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데 덕분에 400만을 자랑하는 빌트라고 해도 독일 여론시장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기는 어렵다. 처음 카타르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읽었을 때를 생각해 본다. 주인공이 기자를 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에서 나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렇게 진한 감정이입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 때문이었다. 그리고 2009년 이 책을 쓰면서 저자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도 이제 국가와 언론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정보와 특정한 언론이 문제인 시대에 살게 되었다. 우리도 드디어 40년 전 독일 수준에 도달한 셈인가? 그렇지가 않다. 독일에는 빌트가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여러 개의 빌트가 있다. 발행부수 1등부터 3등까지가 모두 빌트와 같은 신문인 나라. 그리고 그 밖에 또 여러 개의 작은 빌트가 있는 나라. 빌트가 되지 않으려고 했으면 신문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저는 2024년 대한민국 여전히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카타르나 블룸은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길이 없어서 기자를 총으로 쏘아 죽이는 복수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가 사람을 죽인 데 대해 후회의 감정을 느껴보려고 교회도 갔지만 조금도 후회할 바를 찾지 못한 것은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퇴임한 지 15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은 카타르나 블룸과 똑같은 상황에 봉착하자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을 선택했다. 검찰 조사실에서 오간 대화가 교묘하게 왜곡된 형태로 특정 신문을 통해 중계되듯 보도되고 문제가 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사항들이 흘러나와 피의자를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가족과 친지, 친구 등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어간 그 모든 일들은 35년 전 독일에서 나온 이 소설에서 벨이 묘사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만약 슈프링어 재벌이 빌트와 같은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사도 가지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차이통의 보도 행태를
계속한다고 가정해보라. 무슨 일이 더 벌어질 것인가?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큰 차이퉁이 3개 있고 작은 차이퉁이 또 여럿 있는 나라에 차이퉁 방송까지 등장하는 것이다.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편성권을 장악하고 대기업이 광고주의 위력으로 다른 미디어까지 간접적으로 조종하면 중국 쪽으로 인터넷 포털까지 남김없이 그들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자기네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가공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형식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진실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남의 머리가 생각한 것을 내 머리로 생각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카타리나 블룸은 잃어버린 명예를 영원히 되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카타리나 블룸이 묻는다. 그대는 신문 헤드라인을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헤드라인을 진실로 믿어도 되는 그런 좋은 신문을 집에서 구독해 보는 것이 내 간절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소망입니다. 작가의 마지막 소망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네요. 15년 전 작가의 우려가 예언처럼 착착 맞아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독일의 하이니 벨처럼 한국의 유시민 작가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